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어, 오늘 읽을 책은 대담집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 문화인 둘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문소리, 니치카와 미와 이런 식으로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가령 위에 분은 배우와 감독, 니시카와 미와 씨는 연극 쪽에 종사하는 분이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김중혁 씨와 유리 후지 분페이 씨는 뭐였더라? 건축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안기현 씨와 고시마 유스케 씨는 어, 봐야겠네. 분명히 책을 다 읽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죠? 아무튼 뭐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봅시다. 소설가시군요. 죄송합니다. 요리후지 분페이 씨는 일러스트레이터시고요. 아무튼 뭐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글 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저번처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짧은 분량을 한 두어 곳 정도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문소리 씨와 니시카와 씨입니다. 네. 모두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두 부분을 읽어볼 것 같아요. 맨 위에 문장부터 읽으면, 여기 두 번째부터 읽으면, 배우는 사람을 느끼고 소통하는데 정말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어요. 글을 쓰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연출은 굉장히 많은 사람과 같이 해야 하고, 그런데 원래 출발이 문학이셨으니 혼자서 펜과 나와의 작업,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일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읽을게요. 글을 쓰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연출은 굉장히 많은 사람과 같이 해야 하고. 그런데 원래 출발이 문학이셨으니 혼자서 펜과 나와의 작업,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 일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소설에서 영화라는 직업으로 옮겨오시게 되었는지, 또 이 두 작업이 본질적으로 무척 다른데 어떻게 병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되게 좋죠.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종류가 다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맞서는 일이에요. 취재도 많이 하고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생겨나는 관계성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펜, 종이 또는 컴퓨터로 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싸움이죠. 한편으로 저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저 스스로를 고독으로 몰아넣는데 역시 어딘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타자와 같은 방향을 보며 걷는 행위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면서 밸런스를 잡는 면이 있네요. 조금 내릴게요. 문학에서 영화로 눈을 돌리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문학부 출신이어서 학생 시절 초반에는 뭔가 글을 쓰는 자리에 들어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줄곧 영화가 좋아서 학생 시절 끝 무렵부터 고레에다 감독님 밑에서 조감독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스태프의 일원으로서 다들 한 배에 올라 학생 문화제처럼 즐겁게 하나의 커다란 것을 만들어갔죠. 하지만 그건 육체 노동이기도 해서 다 함께 영차 만들어가다가도 어딘가 내 몸둘 곳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나, 뭔가 잘 안 맞네 싶은 위화감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4년 정도 했을 때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자신을 가질 수 없게 됐죠. 뭘 하고 싶은지 확신은 가질 수 없었지만 역시 쓰고 싶다라는 것이 어딘가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영화와 쓴다라는 행동을 어떻게 이을까 하던 참에 시나리오를 쓰는 선택지로 갔던 게 계기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의 희망을 쓰면 늘 작가나 소설가를 썼거든요. 어려서는 오히려 영상보다는 책만 들여다보고 지냈고, 사실 사범대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제가 그걸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작가와 겸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사범대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랑 맞는 직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무대를 보는 순간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왜 배우가 되셨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안 움직이고 살았어요. 학교 가서 앉아있고 집에 오면 또 앉아있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어디를 다니지도 않았고 공부하라 그러면 책상 앞 독서실에 앉아있고 그러다 대학을 가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제 안에 에너지는 있었나 봐요. 그걸 계속 억누르다가 잠깐이라도 20대 청춘이니까 이때만이라도 에너지를 쏟아내자. 공격적이고 과격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잠깐이라도 해보자. 그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평생 또 이렇게 살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봤던 것 중에서는 연극도 무대에 서는 배우가 가장 솔직하면서도 땀을 흘리고 가장 공격적인 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연기자가 된 거예요. 설마 이런 식으로 계속 영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네요. 얌전한 30대는 커녕이네요. 정말로. 그러게요. 19살까지는 거의 움직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해보니 천직이구나 싶더라고요. 실제로 연극을 해보니 몸이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즐거운데 어째서 내내 앉아만 있었을까 하고 이상해할 정도였어요. 저 자신을 정말로 알아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시작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솔직한 작업이 아닌 것 같고 공격적인 일도 아닌 것 같고 인터뷰도 많이 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도 많이 서야 하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원한 이 대화 말까지만 보죠. 이런 세계를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직장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쇼 비즈니스를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너무 다 가짜 같고 전부 꾸며야 되는 것 같고 좀 흔들리죠. 누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를 하는 게 맞나 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글이 되게 좋죠. 세 쪽 이상을 제가 읽기가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물론 다 내용이 있고요. 자, 아쉽죠? 네, 책 이름은 부디 계속해주세요입니다. 다음은 건축가 두 분의 대화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맞네요. 아까 두 분은 그 직업이 달라고 제가 조금 당황했었어요. 아무튼 한국과 일본의 두 건축가 간의 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쿄를 방문한 적이 몇 번밖에 없는데 일본의 도시 풍경은 상당히 정연하고 건물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반영된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시마 씨는 한국에 4-5번 오셨다고 했는데 건축가로서 느낀 서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도쿄의 카오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모여서 사는 도시의 문제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해서 다양한 복잡함이 일어나는 그런 카오스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와 서울은 굉장히 닮았네요. 다만 서울은 산이 있기 때문에 기복이 있고 왕궁이나 대통령 관저, 강 등이 도시의 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쿄는 한층 더 카오스의 오밀조밀한 느낌으로 중심이 없죠. 중심은 천황이 있는 황거입니다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카오스 속에 있긴 마찬가지여도 서울 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도 흘러서 자연과 강하게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왠지 일본은 카오스라기보다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후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리창도 서울보다 반짝반짝해요. 아무튼 현대 건축은 한국보다도 일본 쪽이 앞섰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혼잡함이라고 하면 밤에 술을 마시며 거니는 문화는 한일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의 풍경을 비교하면 한국이 더 지저분하고 어수선하죠. 그러니까 지난 대담 전에 교토에서 정원을 돌아봤을 때는 일본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리가 있고 지방 풍경은 한국과 닮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시마시 있게 서울 이외의 이 장소를 안내해드리니 한국에도 산이 많은 줄 몰랐다 하고 말씀하셨죠. 함께 안동을 방문한 감상과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분명 도쿄는 세련됐죠. 건설 기술 덕에 깔끔하지만 굉장히 인정미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카오스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논리적이고 알기 쉬운 것이 아닌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시 읽을게요. 분명 도쿄는 세련됐죠. 건설 기술 덕에 깔끔하지만 굉장히 인정미가 없습니다. 카오스 이야기를 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논리적이고 알기 쉬운 것이 아닌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진보했다거나 깨끗하다거나 하는 것을 추구해도 도쿄는 이 이상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갔지만 앞으로 이 이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건축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뭔가 수치화가 불가능한 존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아직 남아있는 뒤안길이라든지 인간미랄까 도시의 어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전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 제어할 수 없는 것의 가장 으뜸이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안기현 씨께 안동을 소개받고 확실히 시골 풍경은 일본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산의 스케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산의 생태계 탓에 고든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삼나무와 노송나무가 몇백 년 동안 이 그림은 대담 전날 그린 고시마 유스케이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이 마지막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보여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몇백 년 동안 계속 곧게 자라왔기 때문에 목조 건축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무척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한 자연을 도시 안에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교토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토의 정원은 도시 안에서 자연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서원은 엄혹한 자연 속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룹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서원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서원에 유교가 갖는 커다란 의미도 공간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어서 산이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가서 풍경과 동화된 건물을 보면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자, 다 읽었고요. 오늘 읽은 책은 부디 계속해주세요. 한일 젊은 문화인이 만나다. 여기 혹시 아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이름이? 문소리, 니시카와 미와, 김중혁, 요리후지 분페이, 안기현, 고시마 유스케, 정세랑, 아사히 류, 기슬기, 오카다 도시키. 마음산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사회자분도 나오긴 하는데 딱히 이름은 적혀 있지 않네요. 이런 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맨 앞에 사진은 기슬기 씨라는 여기 그 뭐 대담 담화자? 아무튼 여기 책에 나오는 분이 찍은 사진이었군요. 별 다른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사회자는 중요하긴 한데 보통의 대담집에서는 사회자가 약간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인트로에 그쳐요. 인트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거는 대담이 끝난 다음에 관객의 질문에 그 대답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실 수 있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